예, 부동산 경제론 6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강의안을 가지고 새로운 주제, 부동산 서비스 시장의 수요 공급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 그 커다란 두 번째 챕터는요, 그 부동산 공간 시장에서 임대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이제 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강의안을 띄워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강의안, 첫 번째가 이제 토지 서비스 시장의 수요 공급 모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가진 여러 가지 특성들 중에서 어떤 걸 강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모형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특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급이 고정된 수요 공급 모형으로 토지 시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이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조금씩 완화하면서 새로운 모형을 또 찾아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조건으로 붙는 거는 이제 이것 외에도요, 이제 토지는 모두 다 동질적이다라고 하는 거 가정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모든 토지가 임대 시장에서 임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토지 서비스가 완전히 분할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급되는 총량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네 가지 가정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동질적인 토지이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좀 완화를 시킬 거고요. 그렇긴 한데 두 번째 가정, 모든 토지가 임대시장에서 임대가 이루어진다. 실제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긴 하지만 이 가정을 계속 유지를 하고요. 세 번째 가정이 토지 서비스가 분할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토지 서비스가 완벽하게 분할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가정을 가지고 끝까지 나갈 겁니다. 대신에 동질적인 토지가 모두 다 동질적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두 번째 큰 주제에 자그마한 두 번째 주제에서 이제 조금 완화를 시킬 거고요. 공급되는 총량이 고정되어 있다. 이것도 이제 따라서 좀 완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석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그 자체라기보다는 토지에서 창출되는 토지 서비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다음에 공간 시장이다 보니까 가격 역할을 하는 것이 임대료이다. 공간 시장에서 가격은 임대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요 공급. 근데 공급은 먼저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공급되는 총량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공급 곡선이 이제 수직선의 형태, 그 총량 수준에서 수직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임대료와 상관없이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수요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토지 서비스의 수요를 먼저 살펴보는데 토지 서비스의 수요 곡선은 그냥 무하향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화의 수요 곡선하고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토지 서비스는 소비의 대상이 되질 않죠. 그래서 일반적인 재화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토지 서비스는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비재의 수요 곡선과 다른 원리로 도출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화, 소비재의 수요 곡선은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원리 로부터 이제 도출이 되는데 비해서 토지 서비스의 수요 곡선은 기업의 이윤 극대화 원리를 통해서 도출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그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생산물 시장이 그러니까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이용해 가지고 생산물을 만들어내는데 그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하면 이 하나의 기업은 그 생산물의 가격이 생산물 시장에서 완전 경쟁적인 생산물 시장에서 결정이 되면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되면 그걸 주어진 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은 주어진 생산물 가격 그리고 자본과 노동 등 토지 이외의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그리고 기술 수준의 제약 조건하에서 각각의 임대료 수준에 따라 얼마만큼의 토지 서비스를 구입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통해 가지고 토지 서비스의 수요 곡선을 도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를 갖다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기업은 생산 요소를 얼마만큼 구입할까라고 했을 때 그 생산 요소를 구입해가지고 생산 과정에 투입했을 때 생산물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생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 얻게 되는 이윤이 가장 커지도록 하는 수준의
생산 요소를 구입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산 요소는 자본과 노동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토지 서비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분석하면 뭐 좀 힘드니까요. 그래서 노동과 토지의 두 가지만 생산 요소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생산물의 가격, 그러니까 노동과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투입해가지고 생산 과정에 투입해서 얻게 되는 생산물의 가격이 P, 그리고 생산량을 Q, 그리고 노동과 토지의 투입량을 각각 T와 L로다가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하고요. 노동과 토지의 가격을 각각 WR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노동의 투입량을 L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토지의 투입량을 L이라고 했습니다. 토지가 이제 영어로 하면 랜드니까요. 그 앞자 따가지고 L이라고 하고 노동은 T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노동의 가격은 보통 임금, 영어로 이제 wage라고 해가지고 W로 약자를 칭합니다. 그리고 토지의 가격은 그냥 임대료, 렌트 앞자 따가지고 R이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기업의 이윤은 어떻게 결정이 됐을까라고 하면요. 그냥 말 그대로 기업의 이유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준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총 비용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2-1식의 두 번째, 그러니까 우변 첫 번째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물의 가격에다가 생산량, 그러니까 생산해가지고 모두 다 판매가 된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생산량과 생산물의 가격 곱해주면 그만큼이 바로 이제 총 수입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가격을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생산량을 얼마의 가격 받고 팔았느냐라고 했을 때 P 곱하기 Q가 수입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용도 들어가죠. 생산 요소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것이 이제 비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노동의 가격 W에다가 노동의 구입량, 그래서 투입하는 양 T를 곱해준 거. 이게 이제 노동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토지의 가격, 임대료에다 거기다 토지의 구입량 또는 임대량이 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토지의 임대료에다 임대량을 곱해준 거. 이게 이제 토지를 임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입에서 비용을 빼준 것, 그것이 이제 이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윤을 극대화해주는 노동과 토지의 투입량을 이제 찾아냅니다. 여기서 생산물의 가격, 이거는 주어져 있죠. 그 생산물 시장에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결정이 돼서 주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는 토지시장에서 결정돼가지고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가격들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윤 극대화 문제의 답을 갖다 찾아야 되는데요. 이윤 극대화 문제의 답은 요 앞서 말씀드린 이윤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나타내주는 2-1식을 좌변에 있는 이윤을 우변에 있는 노동과 토지 투입량 T와 L로 각각 편미분을 해가지고 그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노동과 토지의 투입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한번 편미분을 해보면 이런 식이 나오고요. 이 식을 정리하면 2-2식과 2-3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2-3식을 갖다 이제 가지고 생각해 볼 건데요. 자, 2-3식에서 좌변에 있는 파셜 Q 오버 파셜 L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노동의 투입량은 고정시켜 놓고 토지의 투입량 L을 한 단위 더 추가했을 때 그때 생산량 Q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그걸 갖다 나타내 주는 게 좌변 두 번째 부분에 있는 파셜 Q 오버 파셜 L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파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편미분 기호를 읽을 때 파셜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파셜 Q 오버 파셜 L은 토지를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추가적인 생산량의 크기, 그리고 좌변은 첫 번째 부분에 있는 P는 생산물의 가격이죠. 그래서 보면은 토지를 한 단위 더 투입해가지고 생산물을 얼마만큼 더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만들어내는 그 크기에다가 거기다 생산물의 가격을 곱해주면은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토지를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얻는 추가적인 수입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파셜 Q 오버 파셜 L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토지의 한 개 생산물 MPL
Marginal Product of Land 해가지고 MPL이라고 이제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토지 한계 생산물에다가 P를 곱해준 거. P 곱하기 파셜 Q 오버 파셜 L 하면 이게 P 곱하기 MPL이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토지의 한계 생산물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nd 앞자 따가지고 VMPL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토지의 한계 생산물은 그냥 생각하실 때 토지를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생산물 늘어나는 양 그걸 갖다 토지 한계 생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토지 한계 생산물 가치는 그래 토지를 한 단위 더 투입해야 생산물이 늘어나는데 그걸 갖다가 금액으로 따져보면 얼마가 될까라고 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다가 그 생산물의 가격을 곱해주면은 토지를 한 단위 더 투입해서 얻게 되는 생산물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계 생산물 가치라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2-2식에 있는 것도 좌변의 파셜 Q, 파셜 T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거기다가 P, 생산물의 가격을 곱해주면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됩니다. 자, 다시 2-3식으로 돌아와가지고 우변에 있는 R은 어떤 걸 갖다 의미하나요? 이 R은 토지를 한 단위 더 구입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토지를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의 추가적인 지출, 구입액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마찬가지로 2-2식의 우변 W는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의 추가적인 지출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식하고 2-3식을 MPL, MP 한계생산물하고 VMP 한계생산물 가치로다가 표현을 해주면은 바꿔서 표현을 해주면은 뭐 이런 식이 되겠죠. 2-4식과 2-5식이 됩니다. 그래서 2-5식 보시면은 P 곱하기 MPL 요게 이제 VMPL이 돼요. 그래서 생산물의 가격에다가 토지의 한계 생산물을 곱해주면 토지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되고요. 요놈이 뭐하고 같을 때 토지의 가격, 토지의 임대료와 같아지는 그런 투입량, 토지의 투입량을 찾아내고 그런 토지의 투입량을 찾아내가지고 실제로 이제 생산 과정에 투입하면 그러면은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토지의 한계 생산물 가치, 그러니까 요 2-5식에서 중간에 있는 중간변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좌변에 있는 거나 중간변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어차피 정의니까 정의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있는 중간변에 있는 거, 그건 이제 토지의 한계 생산물 가치인데요. 자, 요 놈은 토지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때문인데요.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은 다른 생산 요소의 투입량을 고정시켜 놓고, 그러니까 변화시키지 않고 오로지 한 생산 요소의 투입량을 증가시키면 그 생산 요소의 한계 생산물이 즉 MP, 뭐 여기서는 토지 한계 생산이다 보면 MPL이 되겠죠. 그래서 한계 생산물이 점점 더 작아지는 현상을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 또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지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토지 외의 생산 요소의 투입량은 고정시켜 놓고요. 토지의 투입량만 한 단위 더 증가시킨다라고 하면은 그때 토지의 한계 생산물은 점점 더 적어진다라고 하는 현상을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토지의 한계 생산물은 체감을 해요. 그리고 생산물의 가격은 생산물 시장에서 결정이 돼서 이 기업에게 주어지죠. 그러면은 토지의 한계 생산물이 체감하고 그 다음에 가격은 주어진 채로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그 둘을 곱한 토지의 한계 생산물 가치도 토지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L이 토지의 투입량이고요. 그리고 VMP가 결국 이제 VMP를 갖다 의미하는 지칭할 텐데요. 결국 이거는 한계 생산물 가치가 됩니다. 근데 한계 생산물 가치는 한계 생산물에다가 생산물의 가격을 곱해준 거니까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금액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다가 가격도 요 종축에다가 같이 둘 거거든요. 가격도 금액의 형태로 나타나죠. 그리고 한계 생산물 가치도 금액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그 차원에다 둬도 동일한 축에다 둬도 서로 다르지 않으니까 똑같이 금액을 나타내니까 같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자 VMPL 곡선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자 요거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냥 우리가 수율곡선 해석하듯이 해석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해석할 때처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토지의 투입량이 L0일 때는 쭉 따라 올라가 가지고 요 높이 그게 바로 VMP 제로가 되죠. 그래서 토지의 투입량이 L0일 때는 그때는 토지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VMP 제로이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요. 그러면 L0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한 단위 더 추가한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요만큼으로 해서 한 단위 더 추가한다라고 하면 토지의 투입량이니까 L0보다 더 커진 거죠. 그러면 쭉 따라 올라가가지고 고 L0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토지의 투입량 수준에서 VMP는 토지의 한계 생산물 가치는 VMP 제로보다 더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의 투입량과 토지의 한계 생산물 가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토지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이 결과적으로 이제 토지 서비스의 수요 곡선을 갖다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오늘 할 거는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자, 아까 이윤 극대화하면서 편미분을 했을 때 그 값이 제로가 되면 제로가 되는 토지의 투입량을 구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이윤을 극대화해주는 토지의 투입량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생산 과정에 투입하면 그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생각해 보면은 편미분 또는 미분 값이 제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편미분 아까 다시 올라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요게 이제 편미분 기호였죠. 요 부분이. 자, 그래서 파셜 Q 오버 파셜 L 토지의 한계 생산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자, 저게 이제 편미분 기호, 편미분 한 거예요. 그래서 생산량을 뭘로다 편미분한 거냐면은 토지의 투입량 L로다가 한번 편미분한 겁니다. 그래서 편미분을 한 값이 자, 만약에 1이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토지를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생산량의 크기가 하나가 더 증가한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에 있는 L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분자에 있는 Q가 한 단위 더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생산량이 변화를 한다는 거죠. 노동의 투입량에 따라서 생산량이 변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노동의 투입량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그때 생산량은 한 단위 줄어든다. 뭐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요 값이 제로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노동의 투입량을 증가시켜도 한 단위 더 증가시켜도 생산량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윤을 극대화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게 요식이죠, 요식. 요 부분을 갖다가 보면요. 자,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그때 이윤이 여기 값을 제로라고 뒀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토지를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이윤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토지의 투입량을 조금씩 증가시키면은 이윤이 조금씩 증가가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토지를 한 단위 더 투입해도 이윤이 변화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토지의 투입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이윤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이윤 곡선은 보통 이런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컵을 엎어놓은 거, 역U자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윤이 가장 커지느냐, 언제 이윤이 가장 극대화되느냐라고 했을 때 컵의 맨 모서리 부분에서 이제 가장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그 앞에는 토지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윤이 추가적인 이윤이 0보다 큰데 즉 이윤이 더 증가하는데 근데 그 순간을
이렇게 엎어져 있는 그 모서리, 그 순간을 그 투입량 수준을 지나고 나면 그때는 토지의 투입량을 증가시킬 때 이윤이 오히려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즉 토지의 투입량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때, 그대로 있을 때, 이때가 바로 이제 이윤이 극대화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계라고 하는 개념 또는 미분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때는 그냥 쉽게 생각해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때, 그대로 있을 때, 늘어나다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때, 그대로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이윤이 극대화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이윤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이윤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는데요. 이윤이 어떻게 될까? 그걸 가지고 이제 살펴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일단 토지 서비스 수요 곡선이니까 수요 곡선은 종축의 그 가격을 나타내주는 변수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R이라고 하는 토지 서비스 시장의 가격, 토지의 임대료를 갖다가 여기다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VMPL이라고 하는 거, 토지의 한계 생산물 가치, 이것도 가격과 마찬가지로 금액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둘을 갖다가 같은 축에 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횡축에는 가로축에는 토지의 투입량 또는 토지의 구입량을 갖다가 두시면 돼요.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그만큼 생산 과정에 투입할 테니까요. 그걸 여기다가 이제 횡축에다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토지의 투입량이 L0일 때, 자, 그때는 그때는 쭉 따라 올라가가지고 요 높이, 즉 여기서는 R0라고 하는 요 높이가 바로 토지의 한계 생산물 가치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뭘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토지의 생산, 토지의 투입량이 L0인, 다시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R0가 이제 토지 서비스의 가격이에요. 토지 서비스의 임대료인데요. 자, 그러면 쭉 따라가가지고 VMPL 곡선하고 만나는 요 점에 대응하는 L0만큼을 구입한다. 그래서 생산 과정에 투입한다. 라고 하면 이윤이 극대화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R0의 가격이 주어져 있는데, 토지 서비스 시장에서 토지의 임대료가 R0로 주어져 있는데 L0보다 더 적은 L1이라고 하는 요만큼을 갖다가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생산 과정에 투입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L1에서는 쭉 따라 올라가가지고 이게 VMPL 곡선이니까 VMPL이 얼마냐면은 요만큼이에요. VMP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투입량이 L1일 때는 그때는 토지를 그 한 단위 더 추가적으로 투입했을 때 얻게 되는 요 토지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금액이 VMP1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토지를 한 단위 더 투입하면은 R0의 임대료를 토지를 한 단위 더 구입해서 투입해야 되니까 구입하면 R0의 임대료를 지불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은 요 R0에서 L1만큼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생산 과정에 투입하려 그럴까요? 그럴 때 이윤이 극대화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L1만큼 구입을 해가지고 생산 과정에 투입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한 단위 또는 한 단위를 더 추가했을 때 그때 얻게 되는 요 토지의 한계 생산물 가치, 그만큼 기업에게는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한 단위를 더 투입한다라고 하면, 한 단위를 더 구입해서 토지를 한 단위 더 구입해가지고 생산 과정에 투입한다라고 하면 그때 얻게 되는 토지의 한계 생산물 가치는 VMP1이니까 이만큼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비용은 얼마만큼 늘어날까요? 여기서 한 단위 더 투입해도 요 한 단위 더 투입하려면 한 단위를 더 구입해야 되겠죠? 근데 한 단위 더 구입할 때 그 한 단위에 대한 임대료는 R0만큼이거든요. 이게 비용이에요. 추가적인 비용이에요. 그래서 L1에서 한 단위를 더 구입해서 투입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얻게 되는 추가적인 수입은 VMP1인데 요 높이인데 근데 그때 소요되는 비용은 R0만큼이다. 그러면 추가적인 수입이 추가적인 비용보다 더 크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지를 여기서 한 단위 더 투입하면은 추가적인 수입이 추가적인 비용보다 더 크다라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당연히 여기서
L1을 갖다가 구입해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한 단위 더 구입해서 더 투입하면 그때 얻게 되는 추가적인 수입이 추가적인 비용보다 더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윤이 추가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이윤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요 임대료가 R0로 주어져 있을 때 그때 토지를 L1만큼 구입해가지고 생산 과정에 투입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것보다 한 단위 더 많이 구입해가지고 생산 과정에 투입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요만큼이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L1하고 L0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요만큼이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쭉 따라 올라가 VMP, L은 즉 토지의 한계 생산물 가치, 토지를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얻게 되는 추가적인 수입은 요 높이인데요. 근데 토지를 한 단위 더 구입할 때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R밖에 안 돼요. 임대료 R만큼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이때도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토지를 한 단위 더 구입해서 한 단위 더 투입하려고 생산 과정에 투입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L0까지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한 단위 더 구입해서 투입한다라고 하면 더 투입할 때 얻게 되는 한계 생산물의 가치 요 높이이고요. 그리고 요 더 구입할 때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도 임대료 R이니까 요 높이가 돼요. 그 둘이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L0라고 하는 요 크기에서는 한 단위를 더 구입해서 더 투입했을 때 한 단위 더 구입해서 소요되는 비용하고 추가적인 비용하고 한 단위 더 투입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수입하고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 이윤이 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 L0라고 하는 토지의 구입량, 토지의 투입량 수준에 머무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임대료가 R0인데요. 그런데 토지의 구입량, 투입량을 L2로다가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도 보시면은 자, 여기서는 요 L2에서 한 단위를 덜 구입하고 덜 투입하면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L2에서 한 단위를 덜 투입하면은 얼마만큼? 한계 생산물 가치가 요 높이니까 요만큼 추가적인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요만큼 추가적인 수입이 줄어드는데 자, 여기서 한 단위를 덜 구입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쭉 따라 올라가 임대료가 요 높이가 되는 거죠. 요것보다 더 높아요. 요 정도 수준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 L2에서 한 단위를 덜 구입한다라고 하면 임대료 추가적인 비용이 요만큼 줄어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수입은 요만큼 줄어드는데 추가적인 비용은 이만큼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입이 줄어드는 것보다 오히려 비용이 줄어드는 게 더 크네? 그러면은 이유는 더 커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대료가 R0로 주어졌을 때 L2만큼의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투입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으면은 자, 그때는 오히려 토지의 구입량, 투입량을 한 단위 줄일 때 소요되는 비용이 그때 한 단위 덜 투입했을 때 얻게 되는 추가적인 수입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토지의 구입량, 투입량을 줄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정중앙이 한 단위 덜 구입했을 때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쭉 따라 올라가 VMPL 곡선의 높이는 요만큼이에요. 근데 임대료는 그것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단위를 덜 구입하고 덜 투입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비용 줄어드는 게 추가적인 수입 줄어드는 것보다 더 커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요만큼이 아니라 토지의 투입량, 구입량 요만큼이 아니라 한 단위를 덜 구입하고 덜 투입하려고 하게 돼요. L0까지 간다라고 하면 L0에서는 쭉 따라 올라가 VMPL이나 임대료나 똑같죠. 즉 토지의 한계 생산물 가치 그만큼 추가적인 수입이고 그리고 그만큼이 임대료가 돼요. 그럼 더 이상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VMPL 곡선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토지 서비스의 수요 곡선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서비스의 수요 곡선 VMPL 곡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D equal VMPL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의 수요 곡선을 이렇게 가서 찾아봤어요. 그럼 토지의 수요 곡선도 또 읽어보셔야 되죠. 해석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 임대료가 R0로 주어지면 토지 서비스 시장에서 토지 서비스의 임대료가 R0로 주어지면 그때 토지의 구입량, 그래서 투입하는 양은 L0를 선택을 한다. 그리고 임대료가 R1으로 주어지면 그럴 때는 토지의 구입량, 토지의 투입량 L1으로다가 결정한다. 이 기업은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임대료가 높아지면은 토지의 구입량, 토지의 투입량 줄어들었죠. 임대료가 만약에 R0에서 R2로 하락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토지 서비스의 투입량이 L0에서 L2로다가 증가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수요 곡선이니까 두 번째 해석하는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래서 임대료가 주어지면 그때 토지 서비스의 구입량, 투입량은 얼마이다 라고 하는 거. 임대료가 R0로 주어지면 토지 서비스 구입량, 투입량은 L0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첫 번째 해석 방법이고, 두 번째 해석 방법은 L0에서 높이, 즉 수요 곡선의 높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L0에서 L0에서 한 단위 더 투입할 때 또는 L0에서 마지막 한 단위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투입했을 때 얻게 되는 추가적인 생산물의 가치, 그 한 개 생산물 가치가 요만큼이다, R0만큼이다 라고 하는 걸 나타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면 끝나요. 그래서 토지 서비스의 수요 곡선은 일반 소비재의 수요 곡선하고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다르게 노출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변화 요인도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화의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거는 그 재화의 가격 이외의 다른 재화의 가격, 그다음에 소비자의 기호, 그다음 미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소득 수준, 그리고 뭐 소비자의 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는데요. 자, 근데 토지 서비스의 수요량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 결정되느냐라고 해서 일단 임대료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겠죠. 임대료가 높아지면 토지 서비스의 수요량은 감소하고, 임대료가 하락하면 토지 서비스의 수요량은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생산물의 가격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생산물의 가격에다가 토지의 한계 생산성, 토지의 한계 생산물, 이걸 곱해준 게 아까 토지의 한계 생산물 가치였죠. 그리고 토지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이 바로 토지의 수요 곡선이었어요. 토지 서비스의 수요 곡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생산물 가격이 변화하면은 그러면은 토지 서비스의 수요량이 변화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토지의 한계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변화를 하게 되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토지 서비스의 수요량이 변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설명드렸던 임대료가 변화해가지고 토지의 수요량이 변화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수요곡선상의 움직임, 수요곡선상의 운동, 수요곡선상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의 운동, 움직임 이렇게 이제 나타나겠죠. 여기서 R0에서 R1으로 임대료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요점 수요량은 L0에서 L1으로다가 감소를 하죠. 그러니까 요점에서 요점으로 이동해요. 수요곡선, 동일한 수요곡선 상의 요점에서 요점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없는 거 임대료 말고 다른 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다른 게 변화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생산물 가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생산물 가격, 만약에 이 토지 위에다가 임대주택을 짓는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임대주택을 위한 택지이다라고 하면은, 자, 그때는 주택의 임대료가 바로 이제 토지 위에다가 임대주택을 지으니까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가격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되겠죠. 그래서 주택 임대료, 이게 생산물의 가격이 돼요. 그래서 생산물 가격, 즉 주택 임대료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토지 서비스의 수요 곡선은 정확하게 위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토지의 한계 생산물 가치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생산물의 가격인 P가 더 커지니까요. 토지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이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토지 서비스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한다. 요 위에서 요 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한다. 그거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주택 임대료가 상승한다, 생산물 가격이 상승한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토지 서비스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위쪽으로 상방 이동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주택 임대료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꾸로 되겠죠. 정말 토지 시장에서, 토지 서비스 시장에서 수요 곡선이 아래쪽 또는 왼쪽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 이 토지의 한계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 예전보다 주택을 보다 더 저렴하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 기술이 개발되었다. 그러니까 기술이 진보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토지 위에다가 생산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생산물 짓는 생산 기술이 진보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토지의 한계 생산성이 증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토지 서비스 수요 곡선이 정확하게 상방 이동하고요. 그리고 이걸 다르게 보면 우측 이동한다. 즉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른 거 하나 보면요. 그러니까 토지의 한계 생산물, MPL 또는 토지의 한계 생산성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MPL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자, 자재값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에 필요한 토지 말고 그러니까 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 토지 말고 자재도 투입이 되겠죠. 그 자재 값이 크게 오른다라고 하면은 자재의 투입량이 감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토지의 한계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토지 서비스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좌측으로 이동한다, 뭐 엄밀하게는 하방 이동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는 토지 서비스 시장의 수요 곡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공급 곡선을 안 살펴봤어요. 왜 그럴까요? 공급 곡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의 총량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총량 수준에서 공급 곡선은 수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토지 서비스 시장의 균형 그리고 그 균형의 어떤 특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